제티와 함께하는 회계원리 시간, 여러분 제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회계원리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수업 잘 들었나요? 복습은 또 했고요. 복습했어야죠. 분명히 복습을 했을 거라고 쌤은 믿고 나서 이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회계를 처음 배우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도 국어, 수학, 영어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배우다 보면은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회계는 계속 배우다 보면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중에 지나가다 보면은 이건 이거였구나. 이건 이거였네. 이렇게 이해를 금방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쌤이 꼭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동안 모르는 거는 조금 체크를 미리미리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진짜로 계약을 하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쌤한테 찾아오세요. 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는가? 바로 회계의 분류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의 의의와 목적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렇다면 회계는 무엇인가? 회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배웠다라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회계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나눌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맨 처음에 북이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북이란 무엇일까요? 네, 북이란 바로 장부 부자에 기록할 기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또 한자구나. 이걸 어쩌나. 이렇게 고민을 하시지 마세요. 쌤이 저번에도 말해줬다시피 이렇게 밑에다가 어떤 건지를 다 작성을 해놨습니다. 바로 장부 부자에다가 기록할 기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장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부, 그 다음에 기록할 기는 기록. 한마디로 장부에다 기록을 하는 거네요. 북이는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장부에 기록한다. 볼게요. 장부 기입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 놓고서 두 번째 글자인 부, 그리고 기입의 첫 번째 글자인 기, 이 두 가지를 따라고도 좀 생각을 하면은 장부 기입, 부기, 이렇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조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 자면 안 돼요. 벌써부터 켜놓고 자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의 줄임말로 경영활동을 통한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항상 회계는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기록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리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면 경영활동, 이제 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경영활동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쵸? 그거를 자산, 부채, 자본, 이 세 가지, 저게 뭐죠?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쌤이 다 알려줄 거예요. 이것들은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요소들인데, 이거의 증감 변화, 한마디로 증가 그리고 감소, 이 두 가지의 변화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기록하고 계산하고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록을 해요. 이거 현금이 뭐 늘어났네.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얼마에서 얼마가 늘어났구나.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구나. 정리를 순차적으로 해주는 게 이게 바로 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렇다면 회계랑 북의 차이는 뭘까?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학습지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서 잠깐, 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기록된 회계 정보를, 기록된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회계는 이미 기록된 것으로 도와주는 게 회계다. 그렇다면 북이는 방금 배웠죠? 장부에 기록을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한마디로 장부는 회계에 속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겠죠? 생각을 해볼게요. 북이에 있는 것처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회계 정보를 이용자들, 어제 배웠죠? 내부 이용자, 외부 이용자,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다. 한마디로 회계는 북이보다 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가 부기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같은 경우에도 그냥 그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기 같은 경우에도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류도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두 가지의 분류, 그 다음에 그 각각 분류 안에 또 두 가지씩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한번 분류부터 먼저 볼게요. 기록, 계산 방법에 따른 분류, 맨 처음에 나와 있네요. 우리가 기록하고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기록하느냐,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 방법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단식 부기, 두 번째는 복식 부기, 이렇게 나눠져 있네요. 한번 단식 부기부터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어요. 그리고 자산의 증감의 변화만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계산만 하게 돼요. 한마디로 이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현금 출납장이라는 걸 알고 있나요? 그게 말이 어렵다라면은 용돈기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용돈기입장에다가는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뭐 입금, 그 다음에 출금, 그 다음에 뭐 계산 이런 식으로만 있어요. 그쵸? 한마디로 입금에다가 하나만 입력하거나 출금에다가 하나만 입력하는 거, 이거를 단식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식북이라는 건 뭐냐? 이제 이 복식북이라는 거는 우리가 회계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 기록을 하고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는 북이다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가 있으면은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렇게 해서 차변에 뭔가를 썼으면은 대변에도 그에 대응되는 가격을 그리고 계정 과목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식북이다. 한마디로 단식북이는 한 군데만 입력을 한다, 기록을 한다. 복식북이는 두 군데 다 입력을 또는 기록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용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 있네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종류 한번 볼게요. 영리부기, 두 번째는 비영리부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영리부기라는 거는 뭐냐?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영리라는 거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좀 더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영리부기 같은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마디로 이익을 목적으로 우리가 상품 매매업, 그 다음에 금융, 제조, 유통 등에서 사용되는 부기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CU 또는 뭐 GS 이런 데도 전부 다 영리를 취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그러면 은행은 영리에 해당할까요? 비영리에 해당할까요? 은행 또한 영리부기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도 자신들이 적금, 그 다음에 펀드 이런 거를 내놔가지고 상품을 내놔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판매를 통해서 고객들이 그거를 구매를 하고 그 수수료 또는 이자 같은 것으로 돈을 벌고 있는 목적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또한 영리부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 두 번째로 비영리부기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리를 목적으로 취하지 않는 부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관공서, 한마디로 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 학교도 비영리 기관에 해당이 되면서 비영리부기를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회계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회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학습지를 보면은 나와 있다시피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계 원리를 넘어가게 되면은 원가회계라는 것이 한 번 더 추가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회계 원리상에서는 이 세 가지,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 이거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무회계 또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회계 원리 상황에서는 잘 배우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인지, 무슨 회계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재무회계부터 보고 그 다음에 그 두 가지의 회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재무회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재무회계란 무엇인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업의 외부 이해관계자, 우리가 외부 이해관계자라고 하면 누구였어요? 그쵸? 투자자, 채권자, 그 다음에 기업 또는 거래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계다,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회사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쉬울 겁니다. 다음 관리회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뭘까요? 지금 재무회계에서는 우리가 외부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관리회계는 그 반대인 내부 이해관계자들이 사용을 하는 회계 정보일 겁니다. 한번 볼게요. 경영자에게 경영에 필요한 계획, 그 다음에 지휘, 통제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수탁 책임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수탁 책임은 외부에 있던 경영자에게 맡겨가지고 우리 기업을 이끌게 하는 거였지만, 이거는 내부에 있던 경영자가 우리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쓸모가 있는 회계 정보를 말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관리회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관리회계 누가 있다고 했죠? 경영자 이외에는? 네, 그렇다면 종업원도 포함이 되겠죠. 종업원도 내 성과급에 대해서 내가 이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관리회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는 세무회계입니다.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세금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계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건 누구에게 줄까요? 그렇죠. 정부에게 주게 될 겁니다. 정부가 이걸 받아서 이 기업의 수익은 얼마고 그 다음에 비용은 얼마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얼마를 매기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세무회계다라는 겁니다. 즉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정부에게 제공하는 게 이제 세무회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다루겠지만 부가가치세, 그리고 그 이외에 영세, 그 다음에 면세, 이런 과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바로 배우진 않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좀 알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회계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회계의 기초란 결국엔 뭐냐? 우리가 회계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회계를 연속적으로 계속 가져갈 수 없어요.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회계를 그대로 계속 이어가면은 회계 기록하는 데서 한 번 오류 생기면은 그게 몇십 년 동안 계속 오류가 생기겠죠.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를 단위별로 나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계를 또 기간별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맨 처음은 회계 단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단위란 결국엔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기업의 현금, 물품, 그 다음에 채권 등의 증감 변화나 그 원인을 기록하고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장소를 의미를 해요. 우리가 이 기업에 여기 하나의 기업이 있고요. 같은 기업이지만 다른 곳에 하나의 기업이 더 있어요. 이렇게 장소가 달라요. 이럴 때에는 각각의 기업이 다른 회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회계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회계 장부를 작성을 해서 그거를 정보 이용에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장소적 범위의 의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보통 기업이 하나의 회계 단위가 기록이 되지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본점과 지점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하나의 독립된 회계 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기업일 경우에 이렇게 회계 단위로 사용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지점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기업별로, 지점별로 이렇게 회계 단위를 나눠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범위다? 장소적 범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회계 단위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장소적 범위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실적을 명확하게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을 어떻게 왔는가, 수익은 얼마나 냈고 비용은 얼마나 냈는가, 이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설정해둔 기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는 장소를 정해서 회계 단위를 나눈다고 했지만 이거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회계를 나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상법에서 회계 연도는 몇 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계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잡혀 있을 겁니다. 이게 1년이 딱 안 되게 되어 있죠? 해당 연도만 이렇게 포함이 되게 있는 게 회계 기간이다, 회계 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간적 범위를 말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기간적 범위 또는 시간적 범위다 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금 밑에도 별표 쳐져 있다시피 보통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설정하지만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필요로 할까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회계 기간을 2월 1일부터 잡아가지고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회계 기간을 언제부터 잡아도 상관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올해 연도 안에서 웬만하면 회계를 끝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회계 기간을 잡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 우리 기업이 6월 1일 날 생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1월 1일부터 잡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6월 1일부터 1년으로 잡는 5월 31일까지 잡아도 되고요. 또는 6월 1일부터 올해 안에 끝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만 잡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연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회계 기간을 잡아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여기서 잠깐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퀘스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기업이 2020년 6월 1일에 창업이 되었어요. 이럴 때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잡아야 하나요? 방금 전에 뭐라고 했죠? 네, 아니다라고 했어요. 기업이 6월 1일 날 생성이 되었으면은 6월 1일부터 우선은 잡아줘야 되고요. 1년만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잡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12월 31일 또는 6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렇게 잡아도 되고 그 다음 연도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한번 회계연도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쌤이 그려놓은 표를 여러분들도 한번 학습지에 있는 걸 보세요. 회계연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런 식으로 잡는다라고 해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나서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기초는 뭐냐? 우리가 회계연도의 맨 첫날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잡았다라고 하면은 이때의 기초는 언제가 돼요? 그쵸? 1월 1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말은 어떻게 될까요? 기말은 그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이 이 기말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회계는 전에도 분명히 회계가 있었을 거고 다음 연도에도 회계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바로 정기, 단기, 차기 이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회계연도의 바로 앞 회계연도를 정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단기라는 것은 현재의 회계연도를 단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차기라는 것은 우리 지금 회계연도 다음 거를 차기 회계연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가 되겠죠? 네, 오늘 수업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똑같아요. 저번처럼 그냥 뭐 수업만 나가고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그건 그랬구나 하고 까먹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한 이 학습 정리라는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각종 자격증 시험들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방금 전에 나왔던 거네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이 회계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회계 연도라고 한다고요. 그렇다면은 그 회계 연도의 맨 첫날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쵸. 기초라고 한다고요. 다음, 회계 연도의 마지막 날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그쵸. 기말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회계연도, 이번의 회계연도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나요? 그쵸? 단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앞에 회계연도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정기라고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단기 회계연도 다음에 있는 회계연도를 그쵸? 차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놓고 FA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FAT라는 것은 회계 자격증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출제되었던 그 문제다라는 거고요. 한번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누구에게 제공하는 거였어요? 그쵸? 외부 이해관계자죠? 그렇다면 이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한마디로 내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 것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1번부터 볼게요.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경영자라고 하면은 내부 이해관계자네? 답은 1번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수탁 책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영을 한 거에 대해서 평가, 경영을 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경영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거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평가를 하므로 외부 이해관계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번은 맞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2번, 미래 현금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미래 현금을 흐름을 예측한다. 한마디로 미래 현금이 어떻게 될까? 예측을 하게 되죠. 그쵸? 그것도 외부에서 예측을 하게 되겠네요. 여기에 그러면 투자를 해도 될까?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에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종업원의 업무 배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종업원, 내부 이해관계자네요. 그리고 이 내부 이해관계자를 배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용한 정보래요. 그렇다면 회사 안에서 배치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회사 밖에서 배치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부에 해당하는 관리회계랑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재무회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 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4번, 투자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투자자가 우리에게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밖에서 투자를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대요. 당연히 외부 이해관계자가 될 겁니다. 이러므로 답은 3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건 보니까 다음은 회계 용어에 대한 설명이래요. 가와 나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걸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들어갈까 고민하지 말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니까 장소적 범위. 장소적 범위? 뭐였어요? 그쵸, 장소적 범위라고 하면은 회계 단위라고 했었네요. 그쵸? 그렇다면은 가는 회계 단위가 될 거다. 다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 시간적 범위를 나라고 한다. 기간적, 시간적 범위라고 했으면은 쌤이 기억하라 했죠? 시간적 범위라고 하면은 회계 연도 또는 회계 기간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나의 답은 뭐가 된다고요? 회계 연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3번 문제는 간단하게 풀 수가 있죠. 쌤이 말했다시피 그 키워드만 기억을 해도 회계 문제는 금방금방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문제인 4번 문제입니다. 기업의 재화와 채권 채무 증감 변화를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적 범위, 또 장소적 범위네요. 이걸로 알맞은 용어는 장소적 범위만 뭐만 떠올리면 돼요? 바로 회계 단위였죠. 답은 바로 4번이 나오게 되네요. 단식 부기는 뭐라고 했어요? 한 곳에다만 딱 쓰는 거. 복식 부기는 그쵸, 우리가 차변과 대변에 나눠서 두 군데다가 다 쓰는 게 복식 부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영리 부기라는 것은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면은 영리 부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 단위가 우리가 장소적 범위다 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회계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나요? 네, 많이 어렵죠, 아직도. 하지만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로 풀어나가는 실전으로 다가가게 되면은 이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열심히 그 다음에 꼭 복습이라는 것을 하면서 회계와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